그날 밤 외갓집 마루 밑에서 들려온 소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훈입니다. 올해 35살이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16살이던 여름방학에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당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저는 여름방학만 되면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외갓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고 버스도 하루 몇 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논과 밭, 계곡, 울창한 숲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고 해가 지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밤이면 별이 쏟아질 만큼 하늘이 맑았고 새벽이면 닭 울음소리와 계곡 물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늘 새벽 5시면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셨고 외할아버지는 나타나를 들고 밭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어 다시 찾은 그 여름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외갓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개를 여러 마리 키우던 집이었는데 마당에는 개 한 마리만 묶여 있었습니다. 그 개는 저를 보자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집 뒤편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왜 저래? 제가 묻자 외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러더라.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픈 건 아닌데 밤만 되면 저 산만 봐. 외할머니는 그 말을 하고는 금세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해가 산 너머로 사라지자 마을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어둠이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었고 집과 집 사이도 멀었습니다. 달빛이 없으면 손끝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산을 향해 낮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 짖는 것도 아니고 경고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다가 말없이 일어나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조용히 해. 신기하게도 개는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있었고 귀는 끝까지 뒤로 젖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산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젖은 흙냄새도 풀냄새도 아니었습니다. 향을 오래 피운 절에서 맡을 법한 묵직한 향냄새였습니다. 외갓집 근처에는 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응? 향냄새 안 나요? 외할머니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못 맡은 척해. 저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랑방에서 혼자 잤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뒤산이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시골이라 에어컨도 없었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잤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툭. 무언가 마루를 밟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외할머니가 화장실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또 들렸습니다. 툭, 툭, 천천히 걷는 발소리였습니다. 마루 끝에서 시작해 제 방 앞까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림자는 제 방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노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를 부를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들린 목소리는 분명 외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태훈아.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네? 대답하려던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 강아지 아니면 훈아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방금 들린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람 흉내를 내는 것처럼 억양이 이상했습니다. 태훈아.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마루를 걷는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툭! 툭!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어젯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국만 드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대답했냐? 아니요. 잘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마을 형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돌을 뒤집으며 평범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너 어젯밤 향냄새 맡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분은 제 대답 대신 산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도 내려왔나 보네. 뭐가요? 모르는 게 낫다.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말을 하려다 참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무언가를 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 저녁부터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밤 11시쯤 마당에 묶인 백구가 다시 산을 향해 몸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짖지 않았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만 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방 창문 아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창문 바로 밑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저는 용기를 내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려다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외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지 마!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창문 아래를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흙바닥만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여전히 그 빈 공간을 향해 떨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닫고 나무 막대기로 창틀을 3번 두드렸습니다. 툭, 툭, 툭.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바깥에서 바람도 없는데 대나무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 숲속을 걸어 올라가는 소리처럼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출 무렵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인데도 온몸이 무겁고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닭 우는 소리와 외할머니가 부엌에서 그릇을 부딪히는 소리에 자연스럽게 깼을 텐데 그날은 누군가 일부러 깨우지 않는 것처럼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외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사람 같은 피곤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마당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젯밤 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창문 밑에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외할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쉰 뒤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안 보였지. 그런데 왜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외할머니는 평소에는 시키지 않던 심부름을 부탁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까지 가서 달걀 좀 받아 오너라.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햇빛은 뜨거웠지만 산골 특유의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걷다 보니 길가에서 잡초를 뽑던 할머니 몇 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외지에서 온 애 맞지? 네. 밤에 잘 잤냐? 평범한 안부처럼 들렸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잠을 설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들의 손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한 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름 부르는 소리 들었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이미 외할아버지도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규칙을 너무도 당연한 사실처럼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달걀을 받아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발걸음을 빨리 하면 뒤에 인기척도 빨라졌고 천천히 걸으면 그것도 함께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고 참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걷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발소리가 아니라 다른 것이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길 주변에는 낙엽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이었으니까요. 그 소리는 제가 걸음을 멈출 때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 정확히 두세 걸음 뒤에서 이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거의 뛰다시피 달려 들어왔습니다. 외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챈 듯 말했습니다. 뒤돌아봤구나. 네. 외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집까지 들어왔으니 됐다. 도대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골비는 도시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안개처럼 흩날리다가 순식간에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비가 시작되자 백구는 평소처럼 계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당 한가운데에서 계속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도 눈을 한 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억지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시하는 것처럼. 해가 지기도 전에 집안은 어두워졌습니다. 전기가 약한 시골이라 전등도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창문마다 신문지를 덧대고 문단 속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습니다. 외할머니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외할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잠시 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외할머니는 대답 대신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누구 목소리가 들려도 문 열지 마. 비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도 번개도 없는데 빗소리만 유난히 컸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또다시 마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툭, 툭. 이번에는 훨씬 느렸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고 오래 멈췄다가 다시 한 걸음. 그 소리는 사랑방 앞을 지나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두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는 한참 동안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훈아. 이번에는 분명 외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훈아, 문 좀 열어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는 분명 안방에서 주무시고 있을 텐데 목소리는 제 방문 바로 앞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훈아. 조금 전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졌어. 저도 모르게 몸이 일어났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안방 쪽에서 정말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아. 이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대 열지 마. 순간 방문 밖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 아래 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르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그림자처럼 생겼지만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없는 복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어둠만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문 앞에서 멈추더니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에 무언가가 아주 약하게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긴 손톱 끝으로 나무를 건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톡! 톡! 처음에는 한 번, 잠시 뒤에는 두 번, 그리고 점점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문을 열어달라는 신호처럼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그 소리는 복도 끝으로 멀어졌고 다시 마루를 건너는 발소리가 빗소리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백구는 단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짖을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한 것처럼 밖에서는 낮고 끊어지는 신음소리만 밤새 계속 들려왔습니다. 새벽 5시쯤이 되어서야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대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마자 안방문이 열렸고 외할머니가 가장 먼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괜찮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방문 아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낮게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오셔서 문 아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려 했지만 외할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는 나오지 마. 창문 틈으로 몰래 밖을 내다봤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삽으로 마당 흙을 조금 퍼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 흙을 자루에 담아 집 뒤편으로 가져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치우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도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밖에 뭐가 있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발자국. 누구 발자국이요? 사람 발자국이면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결국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 흙이 아직 젖어 있었는데 희미하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 발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이 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몸은 집 쪽으로 걸어왔는데 발자국은 반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집 뒤편 숲에서부터 마루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더 소름 끼쳤던 것은 돌아간 흔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 집까지는 왔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외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은 절대 혼자 다니지 마. 그날은 음력보름 전날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부터 마을 전체가 이상하게 분주해졌습니다. 집집마다 대문 앞에 굵은 소금을 뿌리고 있었고 어떤 집은 마당에 쑥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해지기 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저와 계곡에서 놀던 마을 형들도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외할아버지를 따라 마을 회관까지 갔습니다. 회관에는 마을 어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도 하나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얘가 들었구먼. 외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노인은 제게 가까이 오더니 물었습니다. 몇 번 들었냐? 2번이요. 이름만 부르더냐? 문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최 노인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는 더 가까워졌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처음으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 산에는 작은 화전민 마을이 하나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숲으로 완전히 덮여 흔적도 없지만 한국전쟁 직후까지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는 겨울마다 이상한 실종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가족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산속 깊은 곳에서 얼어 죽은 채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발견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반갑게 따라간 사람처럼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한 가지 규칙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밤에 밖에서 가족 목소리가 들려도 절대 대답하지 말 것, 문을 열지 말 것, 창문으로 내다보지 말 것.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그게 사람은 아닌 거예요? 최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는. 그 말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외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0살 무렵 외할아버지의 친형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한겨울밤 돌아가신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뒤늦게 따라 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은 눈 덮인 산길을 맨발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불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이상하게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 사람을 쫓는 것처럼. 결국 형은 산 중턱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깨어난 뒤에는 한 가지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집인데. 하지만 그곳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절벽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산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산이 아니라 외양간을 향해서였습니다. 외양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소도 없고 빈 창고처럼 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마른 나무를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도 따라가려 했지만 손을 뻗어 막으셨습니다. 잠시 뒤 긁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신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가 끝내놓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외양간 안에서 누군가 아주 천천히 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쉰 웃음이 아니라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사람처럼 반갑게 웃는 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은 백구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더니 쇠사슬을 끊을 듯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그렇게 우는 소리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짖는 소리도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 길게 울부짖다가 숨이 넘어갈 것처럼 텐텅거렸습니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질 정도로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시선은 단 한 번도 외양간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문고리에서 손을 떼더니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외할아버지가 겁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외할머니는 문을 잠그고 방문마다 짧은 새끼줄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굵지도 않은 갯짚을 꼬아 만든 줄이었는데 문고리와 문설줄을 연결해 단단히 매듭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묻자 외할머니는 줄을 묶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막는 게 아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잠시 뒤 밖에서 외양간 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끼익.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일정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밀었다가 놓고 다시 밀었다가 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일이 떠올라 끝내 커튼만 아주 조금 벌렸습니다. 외양간은 마당 건너편이라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은 흔들리는데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달빛이 비치고 있었으니 누군가 서 있다면 바닥에 그림자가 생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 앞 흙바닥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외할머니가 제 어깨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보지 마. 거의 속삭이듯 내뱉는 목소리였습니다. 눈 마주치면 안 된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이는 게 더 위험한 거다. 외할머니는 커튼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집 안에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틀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외양간 문도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울음도 멈췄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멀리서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랑, 딸랑. 처음에는 사냥목에 달린 방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딸랑, 딸랑. 한 번 울릴 때마다 집 앞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또 오는구나.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매년 오는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럼요? 누군가 본 해에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봐서요?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창문을 보려 했던 것 때문에, 뒤를 돌아봤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시골이라 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걸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방울 소리가 마당 바로 앞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딸랑. 마지막 한 번. 그리고 완전한 침묵. 그 직후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한 번뿐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손전등을 꽉 쥔 채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똑!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잠시 후 낯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순간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만났던 최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저 최 씨입니다. 외할아버지는 문 앞으로 갔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밖에서 곧바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회관에서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회관에서 내가 무슨 담배를 피웠소?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외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노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3번. 똑, 똑, 똑. 조금 전까지의 차분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어딘가 억지로 흉내내는 듯한 말투가 되었습니다. 문 열어. 추워. 빨리. 말이 짧아질수록 사람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억양도 호흡도 어색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이어붙인 것처럼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노크 소리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쿵, 쿵. 이제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들이받는 소리였습니다. 집 전체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은 켜졌습니다. 배터리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통신 표시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분명 약하게나마 신호가 잡혔는데 그 순간만큼은 긴급 통화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집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젖은 흙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집을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아래를 지나고 부엌 뒤를 지나고 제 방 뒤까지. 그리고 다시 마루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둘, 아니 셋. 서로 다른 걸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집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눈을 감고 연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집 뒤편 숲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와 똑같은 높이,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제 입은 굳게 이렇게 다물려 있었는데 숲속에서는 제가 외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숲속에서는 분명 제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시 멈췄다가 할아버지.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마치 집 뒤 장독대 근처까지 내려온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혹시 제가 잠결에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제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듯 중얼거리던 입술이 멈췄고 두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귀 막아. 저는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를 막았는데도 목소리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공기를 통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문 열어. 나야. 무서워. 제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중학생 때 울던 버릇 그대로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컥컥거리는 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본능은 그 목소리가 진짜 어딘가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제 손등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속지 마.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건 내 마음을 부르는 거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낄낄거리는 웃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숨을 참으며 웃는 것 같은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둘러싸고 있던 발소리, 수만큼 웃음소리도 여러 개였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산 위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첫 울음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넘겼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집안의 공기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해가 뜨면 새들이 요란하게 울고 매미 소리가 계곡을 채웠을 텐데 그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자 백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줄만 끊어진 채 계집 앞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백구! 저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불렀습니다. 외할머니도 평정심을 잃고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외할아버지가 집 뒤 산비탈에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백구가 있었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작은 소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살아는 있었지만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가까이 가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았고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심하게 떨며 계속 흙만 파고 있었습니다. 앞발은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자 백구는 갑자기 산 정상 쪽을 향해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 방향을 바라본 순간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산 중턱 나무들 사이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색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만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외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제 어깨를 돌려 집 쪽으로 밀었습니다. 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흔드는 동작이었습니다. 멀리서 아는 사람을 반갑게 부를 때 하는 손짓.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인사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제 손등을 세게 물었습니다. 악! 순간적으로 손을 빼는 사이 다시 산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눈을 뗀 것은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곳도 없는 능선이었는데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외할아버지는 제 손등의 상처를 소독해 주셨습니다. 백구가 널 살렸다. 저 사람은 누구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외할아버지가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면 그렇게 없어질 수는 없다. 그날 오후 최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낮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일부러 외할아버지와만 나누던 암호 같은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그 질문에 정확히 대답한 뒤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최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낮에도 흉내를 내기 시작했거든.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최 노인은 마루에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아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외지에서 여름 방학을 보내러 왔던 15살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도 처음에는 향냄새를 맡았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발자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산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애는 어떻게 됐어요? 최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등의 붕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손 흔들었냐? 아니요. 끝까지 안 했냐? 저는 백구에게 물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었을 겁니다. 못했습니다. 최 노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직 데려가지는 못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루 아래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러 명이 바닥 바로 밑에서 숨죽여 웃고 있는 것처럼 낮고 길게 이어지는 웃음소리가 집 아래 어둠 속에서 천천히 번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나무가 습기를 먹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들쥐가 지나가도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고 계속 불안에 시달렸으니 환청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의 반응이 그 생각을 무너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분은 대화를 멈추고 천천히 마루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외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작은 손도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 셋이 동시에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웃음소리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아주 희미한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웅얼거리는 소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마루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바닥 틈 사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보입니까? 외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안 보는 게 낫다. 최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노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오래된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마을이 생기기 전 이 산에는 2개의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외갓집이 있는 곳과 산 너머의 화전민 마을, 2 마을은 서로 왕래가 잦았고 혼인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산 너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죽은 가족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실제로 문을 열기 시작했고 몇 명은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마을이 있다. 아무도 없는 산 속에 또 다른 마을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불빛도 있었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이미 죽은 가족들도 모두 그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따뜻한 밥까지 먹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발견한 사람들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산속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눈 덮인 바위 앞에 혼자 앉아 허공에 숟가락질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듯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살아 돌아온 사람들조차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길어야 몇 년 안에 다시 산으로 걸어 들어갔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 노인은 긴 침묵 끝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향냄새를 맡는 건 시작이다. 목소리를 듣는 건 초대다.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요? 최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을 흔드는 거. 저는 산에서 봤던 회색 옷의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손을 들던 순간 저도 모르게 같이 손을 들 뻔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외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손을 흔드는 건 따라가겠다는 인사란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 그냥 서울 올라가면 안 돼요? 외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왜요? 해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미 늦었어. 버스는 다음날 아침 첫 차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밤을 외갓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은 전날보다 더 일찍 불을 껐습니다. 멀리 보이던 집들조차 하나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밤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방에서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이불을 나란히 펴고 누웠습니다. 손전등도 2개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소리가 들려도 일어나지 마. 네, 내가 일어나도 따라오지 마.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도 믿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무언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는 사람조차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없었습니다. 창문 밖 나뭇잎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마루에서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툭, 툭, 툭. 처음에는 둘, 곧 넷,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마치 수십 명이 맨발로 집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발소리 사이로 아이 웃음소리, 노인의 기침소리, 누군가 낮게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까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누워있던 외할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일어나도 따라오지 마. 저는 억지로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문을 향해 서서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낯선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곧바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응, 늙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진짜 가족이라고 믿을 만큼,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철컥. 낡은 쇠가 서로 비벼지는 작은 소리였는데 그 순간만큼 금은 천둥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손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외할아버지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인데도 마치 오래 기다렸던 사람을 맞이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따라오지 마. 내 목소리도 믿지 마. 잠들기 전 외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외할아버지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기쁜 웃음도 아니고 슬픈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짓는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면 되는 겁니까? 문 밖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 다들 기다리고 있니? 응. 목소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짧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질문이 무엇이든 응, 그래, 맞아 같은 말만 했습니다. 마치 상대가 원하는 대답만 골라 하는 것처럼. 그때 문고리가 절반쯤 돌아갔습니다. 더 늦으면 정말 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외할아버지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문 밖에서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부르자 외할아버지 입술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훈이냐? 목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문 밖에서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한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실망한 듯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였습니다. 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문틈 아래로 안개 같은 흰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입김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정신이 든 사람처럼 황급히 문고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처음으로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의 다정한 노파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안 와? 이어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여기 있잖아. 이번에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곧이어 아이 목소리, 노인 목소리, 남자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기다렸어. 혼자 오면 돼. 금방이야. 수십 개의 목소리가 서로 겹치면서도 이상하게 모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눈 감아. 그 말과 동시에 방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쿵!
집 전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충격이 오자 문설주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외할머니도 방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논그릇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굵은 소금과 재가 섞여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문 앞 바닥에 그것을 한 줄로 뿌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직후 문을 치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루 밑에서 무언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나무 밑을 손톱으로 긁으며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방 바로 아래까지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마룻바닥 틈 사이로 아주 희미한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착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틈 사이에서 사람 눈 하나가 천천히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새까만 동공, 창백한 흰자, 눈꺼풀은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정확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외할머니가 제 얼굴을 자기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보지 마! 저는 억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멀리서 시작된 닭 울음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동시에 문 밖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웃음소리도, 속삭임도 완전히. 외할아버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밤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외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차로 내려간다. 외할머니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짐은 10분도 걸리지 않아 꾸려졌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마을 사람 몇 분이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최노인도 아무 말 없이 동행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최노인은 마지막으로 제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올해는 살아서 돌아간다.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올해는 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최노인은 대답 대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향냄새가 나면 잠시 말을 멈춘 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마.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외갓집이 있는 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마지막과 굽은 길을 돌자 산 중턱 능선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그리고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그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채 한 사람처럼 천천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 외갓집에서 밤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몇 년 뒤 세상을 떠나셨고 외할머니도 오래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집은 결국 철거됐고 지금은 그 자리에 작은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쉽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마지막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 업무 때문에 강원도를 지나가던 중 휴게소에서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아주 익숙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젖은 흙 냄새가 아니라 오랜 향 냄새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애써 모른 척하며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룸미러 너머 빗속 주차장 끝에 회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빗줄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룸미러를 손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보지 마. 확인하지 마. 그냥 출발해. 시동을 걸려는데 손이 떨려 열쇠가 몇 번이나 헛돌았습니다. 겨우 엔진이 켜졌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휴게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도 한동안 룸미러는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 사람이 보일까봐. 한참이 지나
마음이 조금 진정됐을 때에야 용기를 내 룸미러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뒤에는 다른 차량들만 평범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피곤해서 착하고나서고 믿으려고 하려고 했습니다. 외갓집에서 겪은 일이 너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으니 비 오는 날 향냄새를 맡자 옛 기억이 되살아난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인은 어머니였습니다. 태훈아,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외갓집 철거하던 사람들이 연락을 했어. 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방이 있던 자리 밑에서 이상한 게 나왔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거는 이 몇 달 전에 끝났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나왔는데요? 사진이래. 사진? 외갓집 마루 밑에서? 며칠 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집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기둥도 지붕도 마당도 모두 정리되어 흙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도 예전보다 훨씬 한산했습니다. 빈집이 늘었고 사람도 많이 떠난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기억한 사람은 최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제가 마지막으로 외갓집을 다녀간 지 2년 뒤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해마다 음력보름이 되면 산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철거를 맡았던 인부 한 분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분은 비닐봉지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안에는 흙이 잔뜩 묻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돼 가장자리가 많이 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체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산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까지 2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사진을 넘기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맨 앞줄에 앉아있는 소년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5이나 16쯤, 제 또래였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볼수록 달랐습니다. 왼쪽 눈썹 위 작은 흉터, 오른쪽 귀 모양, 입꼬리까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부는 마루 기둥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기둥 받침돌 밑에 천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먹으로 쓴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1949년 여름, 그 아래에는 마을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에게도 최 노인에게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름, 아마 산 너머에 있었다는 화전민 마을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확대해 보던 인부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 사진. 그분은 사진 한쪽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 사람 아닙니까? 구석에는 나무 뒤에 반쯤 가려진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흐려 처음에는 나무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대해보니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회색 옷, 고개를 약간 기울인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만 사진밖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자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그리고 외갓집 뒤 산에서 제가 봤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마을을 나오려는데 오래된 우체국 앞에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태훈이냐?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닮았구나. 누굴요? 할머니는 사진 속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저 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세요? 우리 오빠다.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9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은 친오빠였고 16살 여름 어느 날 산으로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습니까?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김태훈. 순간 제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와 같은 얼굴,
같은 나이, 그리고 같은 이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겹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누가 손 흔들어도 저는 그 다음 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지 말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 손은 흔들어도 돼. 네? 멀리서 흔드는 건 인사다. 할머니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흔드는 순간 잠시 입을 다문 할머니는 산을 한번 바라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돌아오는 거다.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혹시 언젠가 거울 속 제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웃거나 먼저 손을 흔드는 날이 올까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 오래된 향냄새가 바람을 타고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두 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습니다.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릴까봐. 이야기 끝.